예, 조사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장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 167페이지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선정,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시험 문제로 나올 법한 문제, 그 다음에 문제의 논리적 구성이 좀 더 탄탄하다 싶은 문제, 그리고 좀 비중이 있다 생각되는 문제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제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 기존의 패턴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잘 안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안 봐도 되는 약간 이상하다 싶은 문제이거나 이런 것들은 뺐어요. 자, 167페이지 2번 문제만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과학적 조사의 접근 방법 중에서 연역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9회 시험 문제에 연역 귀납 안 나왔었죠. 근데 얘가 출제 비중이 꽤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1장 시험 문제에서 10회 시험은 연역이나 귀납법을 문제에 낼 가능성이 커요. 한번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주로 연역을 쓰나요? 귀납을 쓰나요? 귀납법을 쓰게 되죠.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에서 가설을 도출해서 가설에 포함되는 개념들을 조작화를 시킨 다음에 얘를 경험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 가설이 맞구나 틀리구나를 따지는, 이거를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해서, 이게 뭐 헷갈리면 이론의 기초, 기존의 이론의 기초한다 해서 연역법의 이응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가번은 틀리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자들은 주로 귀납을 선호해요? 연역을 선호해요? 실증주의자들은 기존 명제에서 가설을 도출해서 검증하는 방식, 즉 연역법을 선호하지만 구성주의 혹은 자연주의, 해석주의, 의미주의 혹은 현상학의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는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귀납법, 가설을 세우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현상으로 직접 들어가는 구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연역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는 인과의 오류이다. 연역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는 구성의 오류라고 해서, 이거는 기본서에 나오는 건데 기본서 강의할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구성의 오류다, 인과의 오류다, 이 말이 사실 교재마다 다 나오는 말이 아니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한 번도 출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교재별 공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근데 연역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는 구성의 오류다.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뭐에 의해서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뭐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가설이 검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을 할 때 내가 관심이 있는 현상에 속한 모든 케이스들을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퍼라고 하는 학자가 예를 들자면 세상에 있는 백조는 다 희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조를 볼 수가 없고, 내가 죽으라고 해서 다 봤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또 백조들은 계속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내 가설이 포괄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커버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관심 있는 현상에 속하는 수십만 명 중에서 내가 1000명이나 10,000명을 경험적으로 관찰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가설이 옳다라고 따지는 것이 오류라는 거예요. 마치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구성의 오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실제 관찰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내린 그 관찰의 결과가 가설이 옳다 그르다, 가설이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구성의 오류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가설의 검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니까 연역법하고 관련된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과의 오류는 뭐예요? 인과의 오류는 가설을 세우지 않고 뭐죠? 그냥 경험적인, 내가 관심 있는 현상들을 경험적인 관찰을 하고 여기서 일종의 패턴 혹은 유형화, 경험적인 유형화를 시켜서 일종의 임시가설 내지는 임시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귀납법이잖아요. 그렇죠? 현상들을 막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사이에 규칙과 패턴이 보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선생님한테 칭찬이나 지지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학교 만족도나 학교 적응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친해요. 선생님이 뭐 해요.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향이 발견이 됐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험적인 관찰에서 교사의 칭찬과 학교 적응 사이의 관련성이 이론에서 논리적으로 도출이 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찰이 되다 보니까 둘 사이에 마치 공변성, 그죠? 둘이 그냥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인과관계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역법처럼 외생 변수를 통제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인과의 오류라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그냥 공변성일 뿐인데 그것을 인과관계인 것처럼 생각해서 얘네들 사이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과의 오류는 귀납법의 오류예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에서 이론은 뭐죠? 연역법이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도출해서 그 가설을 경험적인 개별 사실 하나하나를 확인함으로써 이걸 이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을 추론하는 것 해갖고 라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7번 볼게요. 7번. 이 7번 문제는 6번 문제하고도 사실 거의 같은 문제예요.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과학적 조사 중에서도 사회복지 조사는 응용 학문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한계가 뭐죠? 철저하게 과학적인 절차만 따르기보다 이 가치 중립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맥락들을 완전히 떼놓고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사회과학의 특징일 수 있는데, 자, 1번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을 포함하는데 인간이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현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포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 사회과학이 일정 지역 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조사자의 개인적 가치는 배제가 된다. 근데 사회조사, 사회과학조사 혹은 사회복지조사는 이 철저하게 가치를 중립한 연구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하고 관련된 연구가 문제가 172페이지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172페이지 3번 문제 보면 이거는 이제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노숙인 자활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서 겨울철 붕어빵 노점 사업이 자활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상의 위법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점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효과성이 가장 높은 걸로 분석이 되었지만 이후 사업,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신청, 기금 신청을 할 땐 탈락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뭐죠? 사회조사는 이렇게 법이라든지 정치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다시 168페이지로 오면 그 결과의 수용과 거부가 그런 요인들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투입되는 조사 요원과 조사 대상의 확대 등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연역적인 절차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할 때 우리가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고 해요. 가설을 설정하고 경험적인 검증을 할 때에는 꼭 가설의 개념들을 뭘 해야 된다고요? 조작화. 경험적인 검증이 가능하려면 가설이 구체화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개념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수준으로 전환하는 과정, 조작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논리실증주의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논리실증주의는 양적 연구 혹은 연역법하고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론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만 정당화된다. 이게 논리실증주의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떨어지는 어떤 명제도 과학적인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뭐 기출문제에 나왔던 주관적 주범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신앙 이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죠. 나머지 2, 3, 4, 5는 과학 철학의 논리실증주의 이외의 다른 입장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근데 논리실증주의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가장 우위에 놓는 논리실증주의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요. 2, 3, 4, 5를 알아두는 건 상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론은 이번에 끊임없이 반박 앞에 놓인 일종의 가설과 같다. 이 입장을 과학 철학에서 반중주의라고 얘기해요. 반중주의. 모든 이론은 끊임없는 반박 앞에 놓인다. 이걸 포퍼는 반증이라고 얘기했어요. 반증. 그래서 어떠한 이론도 한 번에 검증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내가 이 연구를 해보고 다른 결론이 혹시 도출될 수 있는지. 근데 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면 너는 반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반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너 틀렸어. 이게 아니잖아라고 반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면 얘는 사장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이론이 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반증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포퍼의 반증주의고 이게 지금 2번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논리실증주의에서는 반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검증이에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반증주의에서는 모든 가설은 반증 앞에 놓인다. 그 다음에 과학은 반증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반증의 노력 가운데서 꾸준히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과학적 혁명을 얘기해요. 이건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의 발달은 포퍼가 얘기하는 식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치 삼국시대 있고 고려시대 있고 조선 왕조가 있듯이 특정의 왕조가 몇백 년을 통치하다가 혁명에 의해서 왕조가 확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몇백 년을 통치하다가 또 혁명에 의해서 확 바뀌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지배하던 과학적인 패러다임이 어느 한순간에 혁명을 통해서 확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뒤집어진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상당 기간 동안 또 지배가 되다가 그 다음에 또 혁명에 의해서 확 뒤집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과학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는 지점에 연구자들이 이제 과학자들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연구자들은 그래봐야 다 그냥 지배적인 패러다임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고 패러다임 자체는 이런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혁명론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된 사실은 자, 논리실증주의에서는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결론일 뿐이며 지속적인 검증의 노력을 통해서 지지도를 더 높여갈 뿐이다. 이걸 우리가 논리 경험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에서의 가설은 검증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확인이 되어갈 뿐이다. 이게 논리 경험주의가 되는 거고요. 모든 이론은 가설은 검증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게 반증주의고 약간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입장의 차이죠. 그 다음에 반증이든 검증이든 확인이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출현에 의해서 확 어쩌다 이렇게 확 바뀌는 거, 이걸 혁명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담론은 경험적인 검증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논리실증주의에서는 과학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 조사의 윤리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조사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사 윤리에 대한 고려는 조세 주제를 선정하는 그 시작 지점부터 발동이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 해가 되는 연구 주제는 안 된다. 그렇죠?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실험과 서베이를 비교할 때 윤리적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은 실험이에요, 서베이예요. 실험 왜? 외생 변수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독립 변수 이외에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 너무 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 이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의 유발 가능성 때문이죠. 서베이는 대표적인 비실험 방법이에요. 실험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조사에서 인간은 연구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간주가 되나요? 수단으로 간주를 하고 연구를 하지는 않죠. 기본으로 인간은 어떠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도 수단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연구에도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사는 수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도 사실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때 제가 이제 기본서 수업을 할 때도 고지된 동의는
굉장히 필요한 요건이긴 하지만 항상 고지된 동의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연구 참여자 몰래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용인이